소문으로 떠도는 상류층들의 은밀한 이야기가 아주 직접적으로 담겨 있었죠. 돈이 필요했던 톰이 부자 할머니와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는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이 순간에도 젊은 시녀에게 눈길을 보내고 있어요. 자신의 젊은 애인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가 그를 피신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작부터 왠지 막장의 기운이 느껴지시죠? 그림 속엔 이 드라마를 눈물 없이 볼 수 없게 만든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드라마를 보듯 생생하게 펼쳐있는 윌리엄 호가스의 연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여러분, 미스터 빈의 코미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스터 빈은 영국 사람 특유의 체면 차리기를 통렬하게 비꼬는 코미디언인데요. 영국은 이게 가능해 할 정도의 강렬한 정치 풍자까지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나라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영국식 코미디의 기원은 누구일까요? 바로 윌리엄 호가스라는 화가입니다. 영국식 유머와 비판, 정치 풍자 등을 그림 속에 불어넣은 사람으로 요즘으로 따지면 웹툰의 시초가 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다사다난했던 영국 런던의 모습을 풍자화가 윌리엄 호가스는 어떻게 그려냈을까요? 한국의 막장 드라마와 비교해서 어떤 게 더 극적이고 재미있는지 지금부터 윌리엄 호가스의 연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호가스는 1731년 어느 창녀의 일대기라는 판화 연작을 발표하게 됩니다. 6장의 판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판화 연작을 첫 번째 판화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인데요. 이 판화를 보시면 짐을 한가득 짊어진 시골 처녀가 마차를 타고 막 런던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몰 해커바웃인데요. 이 마차를 보시게 되면 요크라고 써 있죠. 이 여인은 요크에서 런던으로 막 상경했던 시골 소녀였고요. 이 순진한 소년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중년의 여성. 표정을 보니 왠지 불안한데요. 얼굴에 점을 보니까 매독 증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 늙은 노파는 매춘할 여성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여관이 보이는데요. 그 여관 앞에는 시골에서 막 상경한 모를 노리는 또 다른 음흉한 시선이 느껴지시죠. 그는 희대의 남봉꾼으로 알려진 차트리스 대령인데요. 이 불온한 인물들이 호시탐탐 시골에서 막 올라온 이 소녀를 노리는데 안타깝게도 그녀를 지켜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소녀의 뒤를 보시면 성직자가 노새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요. 손에 든 편지를 보게 되면 아마 자기 승진 때문에 급히 길을 떠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직자는 아마 소녀를 구해줄 수 있는 기회였을 텐데 모든 광경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림 속 배경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우려했던 대로 막장의 서막이 오르고 있는데요. 시골 소녀가 고리 대금업자의 정부가 된 건데 옷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죠. 애완용 원숭이도 키우는 걸 보면 호화로운 런던 생활을 즐기고 있는 듯하죠.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테이블을 발로 차버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아마 테이블을 넘어뜨려서 자신의 정부인 고리대금업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건데요. 뒤를 보시면 젊은 남자가 보이시죠? 자신의 젊은 애인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가 그를 피신시키고 있는 거예요. 왼쪽을 보시면 가면이 있죠. 이 가면은 여인의 위선을 얘기할 수도 있고 실제로 가면 무도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하죠. 막장에 막장이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죠. 테이블 위를 보시면 그릇들이 막 깨져나가고 있는데요. 다가올 불안한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몰은 고리대금업자와 헤어지고 거리의 매춘부가 되었는데요. 침대 위에는 그가 그 당시 사귀고 있던 노상강도 달튼의 가발 상자가 놓여 있고 몰의 손에는 달튼이 막 훔쳐서 선물했던 시계가 놓여 있죠. 몰은 이 시계를 아주 즐겁게 보고 있는데요. 그녀를 도피하고 있는 사람은 얼굴에 점이 나 있는 약간 체구가 뚱뚱한 하녀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는 흑인 하녀와 원숭이가 보인다면
세 번째 에피소드에는 하녀와 고양이로 대처되어 있어서 그녀의 신분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런데 이때 치안 판사와 집행관들이 모래집에 닥치게 됩니다. 그녀를 잡아가려고 온 건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보시면 치안 판사가 모를 바라보는 눈길이 왠지 조금 주저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아마 모래 미모에 약간 빠져든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결국 몰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교화형을 받게 됩니다. 지금 왼쪽을 보시면 무두지라는 벌을 받고 있는 몰의 장면인데요. 그 뒤에는 어떤 남자가 처형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처형대 위에는 열심히 일하는 게 여기에 서 있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경고의 문구가 있고요. 지금 몰이 만들고 있는 밧줄은 남자의 교수형을 할 때 쓰이는 그 밧줄이 될 거라는 걸 또 암시하게 되죠. 다섯 번째 장면인데요. 몇 년 만에 출소를 했지만 몰의 모습은 굉장히 위독해 보입니다. 바닥을 보시면 여러 병들이 나뒹굴고 있는데 싸구려 성병 치료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몰이 매독에 걸린 것 같고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내 처방전이나 네 처방전이나 서로 싸우고 있는데 왼쪽을 보시면 하녀가 벌써부터 수의를 꺼내고 있어서 몰의 상태가 매우 위독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몰의 옆에 있는 아기입니다. 어른들의 관심을 받지 않은 채 혼자서 화로에 고기를 굽고 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대체 누구일까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섯 번째 장면은 몰의 장례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한가운데는 몰의 관이 놓여 있고요. 관 뚜껑을 보시면 몰이 23살에 죽었다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장례식이지만 진심으로 애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관 주변에는 몰의 친구들이 앉아서 애도하는 모습인데 관 뚜껑 위에다가 술을 놓고 마실 만큼 굉장히 무례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장례식을 집행하기 위한 성직자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성직자는 지금 관심이 그 옆에 있는 여성에게 다 가 있고 눈을 슬쩍 보면서 작업을 거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림의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이 그림 첫 장에 나왔던 시골에서 올라왔던 몰에게 매춘업을 권했던 그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슬퍼하는 모습은 자기 수입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을 주관하는 장례사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장례사도 장례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옆에 있는 여성에게 관심이 많은데 그 여성은 이 장례사에게 관심을 보이는 듯 하면서 그의 주머니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있죠. 그의 손수건을 슬쩍 훔쳐내고 있습니다. 이 무관심하고 매정한 지인들 사이에서 몰의 아이는 여전히 혼자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쾌락에 빠진 시골 소녀의 파멸을 그린 윌리엄 호가스의 어느 창녀의 일대기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요즘의 막장 드라마에 뒤지지 않을 만큼 황당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 그림 이야기를 풀어낸 윌리엄 호가스 그 자신도 드라마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윌리엄 호가스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소년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교사였지만 빚 때문에 감옥살이를 해야 했고요. 이 때문에 호가스는 아주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죠. 그는 런던 변두리 판화 공방에서 알바생으로 일하면서 그림을 배워 나갔습니다. 그렇게 근근히 생활하면서 그림을 배워 나가던 호가스가 어느 날 지금껏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연작 시리즈를 기획합니다. 고급스러운 상류사회의 취향보다는 대중이 흥미로워하는 이야기거리에서 관심을 갖고 방금 읽어드린 어느 창녀의 일대기를 그린 건데요. 놀랍게도 이 대범한 시도는 당시 런던 사람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는 흥미롭게도 요즘으로 치면 구독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18세기 전반의 구독 경제라니 대단해 보이는데요. 그는 먼저 이 이야기를 유화로 그린 다음에 판화로 다시 제작해서
판매하는데요. 구독자를 모집해서 판화로 제작할 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줬던 거죠. 이 전체 시리즈를 하나씩 받아보면 최종적으로 6개의 판화를 소유하게 되는데요. 판화 세트를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점씩 배달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더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는 그런 판매수를 도입했고요. 그가 그때 6개의 판화 세트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받은 돈은 1기니, 금화 한 입이었다고 하는데, 이 금화 한 입은 대략 숙련된 노동자가 열흘 정도 일해야 되는 돈이었다고 봅니다. 그 비싼 가격에도 이 이야기를 구독하겠다는 사람이 당시에 1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런던에서 유행하던 오페라는 외국어, 특히 이탈리아 오페라였는데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지만 그냥 멜로디로만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회화는 삶과 동떨어진 고상한 이야기들을 담았는데요. 우리가 본 호가스의 판화는 당시 사람들이 진짜 관심 있어 하는 지배층과 상류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직접적으로 담겨 있었죠. 그것도 생생하게 폭로하면서 이들의 삶을 비꼬는 조롱까지도 집어넣었다는 게 아마 흥행 코드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막연히 소문으로 떠도는 상류층들의 은밀한 이야기가 이렇게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니까 그의 판화는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겁니다. 그리고 호가스가 언제 2탄을 내놓을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2번째 연작을 공개하죠. 이번엔 아버지에게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방탕한 삶으로 생을 마감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 2번째 연작 시리즈도 아주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호가스는 이번엔 이야기를 8컷으로 더 늘리고 등장하는 인물도 더 많이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이번 연작의 주인공은 톰입니다. 그의 성은 레이크 웰인데요. 이 레이크 웰은 무슨 뜻이냐면 잘 긁어 모은다라는 뜻인데, 아마 톰의 아버지가 돈을 모으는 데 아주 일가견이 있었고 또 그것을 아끼는 자린고비였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판화를 보시면 그의 아버지는 성경의 표지를 뜯어서 신발을 만들 만큼 구두대로 살면서 억척같이 재산을 긁어 모은 사람인데요. 그의 주변을 보게 되면 변호사가 입에 펜을 물고 그 집안의 재산을 쓰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보면 막대한 집문서와 금은보화가 가득하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단사를 불러 새 옷을 맞추고 있는 바로 이 남자인데요. 왠지 막장의 기운이 느껴지시죠? 그림 속엔 이 드라마를 눈물 없이 볼 수 없게 만든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배가 불러있는 여성이 보이죠? 톰의 아이를 임신한 사라 영인데요. 톰이 지금 그녀에게 동전 맨입을 주고 쫓아내고 있어요. 2번째 장면인데요. 약혼녀를 버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신분 상승을 위해 펜싱, 바이올린 등의 개인 교사를 채용하고 정원사에게 영국식 공원 설계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3번째 장면인데요. 이제 뭔가 좀 으시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밤에는 선술집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톰이 술에 취하자 옆에 있는 여성들이 그를 감싸는 듯 하면서 소매치기를 시도하고 있지요. 네 번째 장면인데요. 톰이 아마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2명의 치안 판사가 그의 길을 막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이유는 톰이 채무 불이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사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빚을 진 건데요. 톰이 체포당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를 도우려고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바로 옛 약혼녀 사라 영인데요. 그를 구하기 위해 모자를 판 돈을 내밀고 있어요. 다음 장면은 결혼식 장면입니다. 드디어 사라 영과 해피엔딩을 향해 가려나 싶었는데 잠깐만요.
신부의 얼굴이 사라형이 아닌데요. 돈이 필요했던 톰이 부자 할머니와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 톰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는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이 순간에도 그 뒤에 서 있는 젊은 시녀에게 눈길을 보내고 있어요. 여기서도 사라형이 등장합니다. 멀리 배경에 보면 사라형이 이 결혼식을 막으려고 어머니와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6번째 장면입니다. 결혼을 해서 돈을 모았지만 그가 도박장을 전전하다가 결국 재산을 탕진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장면은 하늘에다가 맹세를 하면서 주사위를 던지려고 하는, 이제 내 모든 전 재산을 도박에 다 거는 그 장면인데요. 하늘 위를 보시면 먹구름이 잔뜩 있어서 결국 그는 암흑에 빠진다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결국 톰은 도박비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눈에 초점이 없는 것을 보면 그는 점차 미쳐가고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여인은 바로 첫 번째부터 그를 따라다니고 있던 사라영의 모습인데요. 이 무너지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면서 사라영이 기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정신병원입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톰인데요. 이 모습을 사라영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죠. 사라영과 누워있는 이 톰의 모습은 마치 피에타의 한 장면 같은데요. 방탕하게 살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탕아와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킨 약혼녀 사라영의 이야기를 그린 윌리엄 호가스의 탕아의 일대기였습니다. 드라마를 보듯 생생하게 펼쳐있는 두 개의 연작으로 당시 사회상을 통렬하게 풍자한 호가스는 다음 작품을 무려 10년간 준비합니다. 여자와 남자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질 주제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당시의 결혼 문화를 풍자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첫 장면은 어느 귀족의 거실인데요. 족보를 들고 있는 건 신랑의 아버지이고 반대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신흥 부자인 신부의 아버지죠. 몰락한 귀족이 족보가 필요한 신흥 부자와 정략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는 흔한 결혼 풍경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공작의 모습을 보시면 가문을 보여주고 있는 족보를 들고 있는데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있다는 것은 이분이 통풍을 앓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신발을 벗을 만큼 체면을 차리지 않는 그런 몰락한 귀족으로 가고 있다는 걸 꼬집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이 공작 뒤를 보시면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 공작이 건물을 짓다가 파산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앉은 신랑 신부는 서로 정말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신부를 보실까요? 신부는 반지를 자기 손수건에 넣고 돌리고 있어요. 정말 나는 이 결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신부 옆에 변호사가 서 있는데 그 둘의 묘한 눈빛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변호사와 이 신부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걸 암시하는데요. 그런데 신랑은 딴청만 피우고 있죠. 두 번째 장면인데요. 신혼집 풍경입니다만 어쩐지 피곤해 보이는 두 사람, 신혼집이 왜 이렇게 썰렁할까요? 이건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자세히 보시면 아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계가 아침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금 기지개를 피고 있는 이 새댁의 모습도 보이죠. 자세히 보시면 외박을 하고 들어온 남편이 주머니에 다른 여인의 손수건이 꼽혀져 있자 강아지가 냄새를 맡고 있죠. 밤새 다른 여인과 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풀같이 화를 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내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곁눈질을 하면서 기지개를 피고 있죠. 아마 주변을 보니 그녀도 밤새 신나게 즐긴 듯한데요. 흥청망청 제각각인 부부에게 집사가 손세례를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인데요. 이 드라마의 진짜 비극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소녀를 데리고 의사를 찾아간 남편. 분위기를 보니 뒷골목에 의사를 찾은 것 같은데요. 남편의 목에 반점이 보이죠. 어린 소녀와 함께 성병을 치료하러 온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부인은 친구들과 즐겁게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상견례 자리에 찾아온 그 변호사가 음흉한 눈빛으로 가면 무도회를 같이 가자고 조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5번째 장면인데요.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려가는 이 그림. 아내가 칼에 찔린 한 남자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뒷 배경을 보시면 아내와 변호사가 가면 문화회를 갔다가 미래를 즐기기 위해 찾은 여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남편이 들여닥친 거예요. 그런데 쓰러진 사람은 누구? 안타깝게도 남편이었습니다. 변호사와의 결투로 남편은 칼에 맞아 죽게 되고 저기 창문으로 도망가는 뒷모습이 보이죠? 바로 변호사가 도망을 가는 건데요. 과연 아내는 변호사를 다시 만나게 될까요? 살인자가 된 변호사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색이 다른 인물과 달리 새하얗죠. 왜 이럴까요? 변호사가 처형당했다는 기사를 보고 자살을 한 겁니다. 죽은 딸 옆에서 결혼 반지를 빼고 있는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시작한 이 결혼에 대한 반성일까요? 어떤 연구자는 마지막에 반지라도 건져야겠다는 아버지의 심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어머니를 안고 있는 이 아이는 여인의 어린 딸인데요. 이 어린 딸의 다리를 보게 되면 휘어져 있고 유전에 의해서 이 어린 딸도 성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성병을 앓고 있는 어린 딸과 개걸스럽게 돼지머리를 먹고 있는 개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윌리엄 호거스의 결혼 세태였습니다. 이게 바로 18세기 영국의 유머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통렬한 사회 풍자를 통해서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죠. 호가스가 그림으로 그린 드라마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낸 건데요. 하지만 모두가 그를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비평가 찰스 처칠이라는 한 평론가는 호가스에게 묻는다라는 책을 출간해서 그를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에 호가스는 특유의 유머로 대응합니다. 그는 자기의 초상화에다가 찰스 처칠을 곰의 모습으로 그려 넣었고요. 호가스가 좋아했던 애완견 퍼그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찰스 처칠의 책에 오줌을 싸고 있죠. 그는 찰스 처칠의 공격에 대해서 이런 판화로 안가품을 하고 있습니다. 300년 전 호가스 이 판화에는 단순한 비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치 있는 유머 코드가 가득합니다. 그 때문인지 영국의 경우 지금도 스탠딩 코미디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코미디가 사라져가는 걸까요? 풍자할 수 있다는 것, 코미디를 통해 비판할 수 있다는 그것을 웃음으로 풀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코미디로 풀어내지 못한다는 건 우리 삶의 장벽이 그만큼 높아졌고 각박해진 것은 아닐까요? 하루빨리 거침없이 우리 삶의 요소를 찌르는 코미디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